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두 말씀에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산타는 올까입니다. 왔으면 좋겠는데 오려면 사실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간밤에 또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랑 관련된 추가 시그널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예. 산타랠리가 오려면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타랠리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은 딱히 어젯밤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빠르게 급등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잠깐 좀 짚어보면은 11월 19일에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다수 의원들이 12월 동결을 지지한다라는 발언들이 확인이 됐고, 이때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던 게 약간은 기대감을 크게 되돌리는 그런 모습도 그랬었죠. 보여줬고, 11월 22일에 되게 짧은 기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21일 말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완만하게 긴축적이다. 그래서 네. 이제 중립금리에 가까워지도록 가까운 시기에 금리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다가 다시 좀 불씨를 살리는 그런 양상을 예.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연준의 행보에 관련해서 최근에 또 화두가 되는 게 케빈 애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좀 유동성 환경에 있어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기대감을 좀 살리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왜 생각이 그럴까요? 되거든요. 케빈 애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도비시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네, 비둘기파적인 맞습니다. 이미지죠. 그런데다가 이미 또 20일 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한 고용 보고서 발표가 곧 금리 인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 예. 4분기에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셧다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은 경제적인 여파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준을 장악한다라는 의미로서 캐비넷이 위원장이 연준 위원장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의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당장 12월 금리 인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12월은 아니나 긴 호흡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여전히 좀 유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중요하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었죠. 이제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유력한 차기 연준 후장 후보로 꼽히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좀 금리 인하 기대감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까요? 금리 인하는 사실 12월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못한다 그러면 또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소폭이나마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는 양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캐비넷이 사실 그동안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남겼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죠. 과연 연준 의장 후보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연준 의장으로 앉게 된다면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도 훨씬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같이 살펴볼 이슈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글쎄요. 많이 안정된 흐름을 되찾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뉴노멀로 네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또 내놓게 될까요? 저희 이창용 총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11월 금통위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거의 동결,
대한 부분들이 지배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결이 예. 지배적으로 좀 꼽히는 이유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좀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셨던 환율에 대한 문제도 문제로 좀 부각이 되면서 금리의 내외 금리 차가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올라선 레벨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도 금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금통위에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환율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게 얘기가 되겠지만 가장 좀 화두가 될 부분은 지난 12일에 이창용 총재가 방향 전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창용 총재가 외신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인하 정도와 속도 그리고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방향 전환이라는 얘기가 기존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인상 사이클로 방향이 말 그대로 전환하는 부분에 시장이 좀 초점을 맞춰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펀더멘탈이나 뭐 아니면은 내외 금리차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하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480원 레벨이 상당히 좀 중요한 선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상황에서 지금은 상승세가 약간은 둔화된 양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환율 시장 환율에서 워낙 뭐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규모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해외 투자라는 투자되는 금액들이랑 원달러 환율을 그렸을 때 상당히 예쁘게 나오기는 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강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네. 부분의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실제로 뭐 해외 주식 양도세를 좀 상향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명분이라는 부분과 실리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다 그렇게까지 크게 반발을 직면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발끈한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나왔었던 소식인데 이제 구글의 성공이 기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 있다. 이러면서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던 엔비디아죠. TPU와 GPU, 공존과 경쟁 앞으로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까요? 이런 경쟁 관계, 무언가 좀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 네.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알파벳이 또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좀 산업이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경쟁 속에서 무언가를 더 잘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사실은 기술 발전을 이끌고 경기의 성장을 이끌고 이런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사실 GPU가 이제 저무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당장 깨지느냐 이미 내년 것까지 다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생각했던 게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장악해 나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의 위협을 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엔비디아가 뭐 주가를 여기서 더 빠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엔비디아 같이 지금 상황에서 급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금들이
연말까지 좀 더 이어지는 그림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연말까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구글이라는 쪽, 구글 쪽에 있는 음. 진영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따라잡는 사람보다는 이제 쫓기는 사람의 마음이 좀 더 급한 법이죠. 이렇게 TPU가 조금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생태계가 더 커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단 삼성전자가 조금 더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클까요? 네. 삼성전자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원래 저희 하우스 뷰가 좀 그런 쪽이었는데, 음. 이건 역시도 더 삼성전자에 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읽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사실상 거의 독점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장악하고 그 성장을 해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성장의 수혜주로서 역할을 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꺾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SK 하이닉스도 이 부분에 약간은 동조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데이터 센터가 TPU나 아니면 CPU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HBM뿐만 아니라 고용량 서버 DDR5 내지는 7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일반 D램 쪽에서도 사용량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또 마침 또 이 브로드컴이 이런 TPU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브로드컴 향으로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D램을 이 범용 메모리 네. 혹은 메모리 쪽을 생각을 했을 때 공급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단에서 대형주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소부장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내지는 뭐 중소형주냐 이런 예.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있을 거고 네. 장비단에서도 신규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소부장과 뭐 반도체 칩을 만드는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대형주와 중소형주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을 얘기를 드려보면은 저는 중소형주 단이 뭐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이런 중소형주 단이 대형주가 치고 나갈 때 완전히 소외가 됐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따라가 주는 그림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굳이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그래도 무게 중심이 대형주 단에 조금은 더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 삼성전자겠죠? 저는 삼성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체인 종목들까지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도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소외주의 반격입니다. 뭐 전날 2차 전지나 석유화학처럼 이제 소외주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업종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여전히 뭐 AI 밸류 체인을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많이 올라서 사실 조금 얘네들을 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좀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 꾸준히 좀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수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IT 서비스 쪽 저희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증시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일단 상법 개정들이 1차, 2차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뭐가 중요해지냐, 기업들이 무슨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투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때 현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 내지는 현금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기업들은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그렇다고 내부에 쌓여있는 잉여금들을 쓰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사실은 또 주주환원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잉여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거나 내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기존에는 증시 활성화 정책에서 증권주를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주사 쪽에서도 현금 흐름 좋은 것들을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마침 저희 하우스에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뭐 HD 현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KCG 같은 것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부각되는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쪽도 있을까요? 네, 금리나 기대감이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무엇보다도 좀 큰 수혜가 될 것 같고 네. 완전히 좀 소외되어 있고 코스닥으로 좀 자금 흐름들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할 만한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